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9일 두산 엔더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8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3%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는 좀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2674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V자로 올라가던 코스피에 이제 조정세가 한번 들어왔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를 메우는 듯 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상승 구간으로 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추세를 살리기 위한 지점까지는 조금 더 상승이 필요해 보이고요. 적어도 2700 중반 후반선까지는 좀 반등을 해야지 좀 이제 하락세를 이겨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세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N자로 다시 올라가는지는 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50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1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매수를 이어오다가 오늘 이제 월요일에 매도를 시작했고요. 8월 달에 이제 분기 MSCI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그 리밸런싱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또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9일은 매도로 진행이 되었고 이번 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크게 지금 매수를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대한 흐름은 이번 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777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코스피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전날 대비해서 반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130억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둘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우 나스닥은 반등을 했었는데요. 16일 기준이었고 지금 19일 기준 니케이는 1.7%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니케이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저렇게 증시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같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달러가 1337원까지 지금 1.2%나 떨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하향세를 만들던 그래프에서 뚝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점 꼬리 라인 달긴 했지만 1330원 라인까지 아주 급락을 했었고요. 이 수개월 만에 다시 한번 1300원 초반대로 환율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급등 이후에 오랫동안 횡보했고요. 그동안 계속 이 1300원 중후반대를 유지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환율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시 전체가 좀 같이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떠한 움직임 때문이었는지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이 일본 증시가 하락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일본의 N달러가 지금 이제 가치가 오늘 급락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달러 N이 이렇게 낮게 뚝 떨어진다라는 것은 엔화가 강세를 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까지 같이 하락을 한 것을 보았을 때는 달러가 약세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N달러와 같이 이렇게 환율이 달러엔이 낮아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N화에 대한 이 N캐리 청산이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으로 N캐리 청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 증시가 막 8%, 10%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면 엔화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엔캐리에 대한 자금이 지금 이제 일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던 것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플러스 금리로 전환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러한 이 달러 N 이러한 환율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좀 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6원보다 더
엔보다 더 떨어지면서 쭉쭉 이렇게 환율이 밀리게 되면 일본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이제 급락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이제 또 이 떨어지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시장 전체가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지금 74.8달러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천연가스는 2.1달러 수준으로 비슷하게 진행되었고요. 국제유가가 지금 좀 이제 뚝 떨어졌죠.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국제 유가도 같이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전체가 좀 눌러지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요거 말고 이제 채권 금리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3.87% 수준으로 뭐 크게 지금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3.8%대 유사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달러에 대한 달러 지수가 좀 같이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엔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와 일본 증시가 특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다. 그래서 아직 146엔 퍼 원 달러는 괜찮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환율이 더 떨어지면서 엔 캐리 청산이 다시 한번 또 공포로 치닫는다면 일본 증시 급락이 또 한번 나타날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엄청나게 길게 긴 기간 동안 진행했던 일본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플러스 금리로 전환했을 때 상대적인 이제 환율 차익을 보기 위한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증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길게 가져간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은 계속해서 급변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나 중앙은행 차원에서 방어를 할 건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급격하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지표 정도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달러에 대한 지수가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지금은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20원 하락해서 2.77% 하락했고요. 18,2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는 뭐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요. 지금 18,200원 정도로 조금 하락했지만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올랐던 거 지금 그대로 좀 반납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거래량조차도 지금 410만 주에서 310만 주로 조금 더 감소를 하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르면 올라가고 증시가 떨어지면 내려가는 전형적인 이제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같이 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아서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진행될 건가 아니면 그대로 올라갈 건가는 증시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달러에 대한 지표가 엔 캐리 청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번 주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환율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전체가 좀 눌러지면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눌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은 뭐 지금 아직까지 터지지 않았고요. 거래량이 나오기 위한 그런 소스들이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말 9월 초에 그러한 소스가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한 2, 3주 뒤면 그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산 합병에 대한 시기가 점점 이제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56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4만 2천 주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 금융 투자가 6만 8천 주 매수를 했는데 나머지 뭐 크게 이 투자자들은 움직임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9만 2천 주 정도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92,000주 매수 매도 이렇게 반복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도 금요일에 매수했던 거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뭐 크게 지금 보유 물량 자체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증시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135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일자로 어떠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공매도 잔고가 쭉 늘어나다가 다시 피크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활용해서 무언가 또 특별한 것을 하겠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전까지 그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합병이 이제 진행이 될 건가 무산이 될 건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차 잔고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아직 보이지 않고요. 체결이 전날에는 조금 많았고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5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대차 잔고는 크게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원도 오늘은 뭐 신한증권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고 JP모간이 실시간으로 좀 매도를 하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특별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모은다라는 수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간도 최근 10일 동안에는 매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CL 쪽에서 좀 반대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로 보고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뭐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옵션 만기 관련돼서 그런 이제 만기 물량들이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그냥 가볍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는 외국인 추정 물량과 당일 물량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매수했던 거 한 절반 조금 넘게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3% 정도로 뭐 크게 보유 물량은 많이 바뀌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3%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하게 더 볼만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준비한 소식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체코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달, 그죠?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방문을 해서 TIPF라고 포괄적 동반자로 이제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합니다.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좀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UAE와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23개국과 지금 협정문에 서명을 했었는데 이 체코까지 추가를 하면서 이제 24개국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폴란드, 헝가리, 핀란드, 불가리아 4개국과 진행을 했고요. 여기 추가로 체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전반적인 산업을 이제 협력한다라는, 무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기, 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본계약에 조금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내달 체코 방문을 앞두고 우리나라 한수원 사장과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장관과 그 다음에 원전 쪽에 이제 국장이 과연 미국 쪽에 가서 어떠한 얘기를 주고받고 협상을 해서 왔는가, 그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오픈하기 위한 소스인가,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는 협의에 대한 과정인가,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협상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 대해서 아직 일말의 지금 이 힌트도 나오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출장 결과에 대해서도 원전에 대한 협의 내용은 사실상 담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비밀에 붙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려면 사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관련, 그 다음에 미국과의 우리나라의 제3국 공동 진출이라든지 혹은 이제 SMR 협력 관련해서 좀 본격적인 그런 협력 체결, 이러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9월 달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국회 쪽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고준위법 특별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발의한 고준위법 특별법을 이제 상정을 했고, 요게 이제 이 토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야당에서도 발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뭐 전체적인 안은 이제 합의가 되었지만 마지막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 관련해서 그 용량에 대해서 좀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실 이전에도 그 용량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통과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뭐 합의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8월 20일에 산자 소위에서 비쟁점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가 될지 말지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실무안 이 확정이죠. 그래서 실무안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이 이어지는 거고요. 전기분에 대한 실무안은 전략환경, 기후변화 영향평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마련을 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에 전력정 정책심의회를 여기 띄어쓰기 잘못됐네요.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다. 그러니까 건너야 되는 산이 이제 환경부, 그 다음에 여기 관계부처, 그죠? 탄소 녹색성장위원회 관계부처, 그 다음에 공청회, 국회 쪽을 또 넘어야 됩니다. 근데 국회는 보고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야당 쪽에서 이 국회에 대한 합의에 대한 이 의무화를 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머나먼 길을 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신규 원전 3기와 SMR의 1기가 이제 우리나라 이 원전 계획이고요. 거의 신규 원전 3기를 포함했다고 해서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거고요. 그 3기마저 줄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태양광과 풍력 기준 해서 2030년까지 72기가와트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기준으로 72기가와트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근데 22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풍력이 1.9기가와트고요. 2030년이 되면 풍력이 18.3기가와트가 되게 됩니다. 무려 17기가와트가 늘어나는 것이고 21.1기가와트 태양 풍력에서 53.8기가와트,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깔았던 그 태양광을 2배 이상 지금 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수량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부족해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을 줄이면서까지 계속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표 수치에 대해서 딴지를 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수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17기가와트라는 해상 풍력이, 그죠? 해상 풍력, 뭐 육상 풍력도 있겠지만 해상 풍력이겠죠, 대부분. 이 17기가와트 해상 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티 기준 8메가와트 급이 1000개가 뽑혀야지 8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17기가와트 마련하려면 2000개 이상을 깔아야 됩니다. 해상 풍력만. 근데 지금 24년이죠. 2024년이 지금 거의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입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더딘 그런 상황이고, 주민에 대한 동의성도 아직까지 마련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입찰에 들어간 이 해상풍력만 하더라도 사실 뭐 2, 3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중국산의 좀 싼 이 터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업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한 이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국내 기업들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2025년이 이제 다가왔을 때라고 하면 향후 5년 동안 이 17기가와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년 3기가와트씩 깔아야 되는데요. 해상풍력이 뭐 뚝딱뚝딱 매년 이 1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그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되고요. 그 기둥을 꽂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힘든 이 타공법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바닷물 차단해야 되고요. 깊이가 깊은 그 기둥을 또 이렇게 밑으로 밀어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블레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비중을 높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전체 퍼센트만 가지고 계속 딴지를 걸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추세에 역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이 소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만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에너지를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는 충분히 지금 건설을 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네,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좀 이제 반발을 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국내 시장이 좀 이제 활성화가 되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국내 모두 다 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에너지 기업들이 좀 이제 여당 야당 눈치 보지 않고 에너지에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 투명하게 좀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큰 이제 태양광 이 단점은 이 태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값이 싼 게 아니거든요. 태양광으로 이제 생산한 전력 단가가 200원대 이상입니다. 정산 단가죠. 원전 70원대거든요. 왜 이렇게 태양광에 대한 단가가 비쌀까요? 태양광 패널 깔고 유지하고 이런 거 전혀 이제 비싸지 않을 건데요.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뭐 매일매일 무료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 거기에 대한 답안은 이러한 태양광 패널들이 지금 민간 사업자들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공사 사업비를 충당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개인 사업자들과 함께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거래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익률과 그런 순수한 이익이 붙을 수밖에 없고 비쌀 수밖에 없죠. 원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태양광에 대한 설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한국전력과 같은 그런 전력 공기업들의 적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태양광에 대한 생산 전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낮에는 이제 다른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값싼 이런 이 석탄이라든지 원전을 계속 줄이면서 이 비싼 태양광에 대한 이 에너지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한전이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기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태양광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가 민영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이 개인 사업자들이 에너지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좀 이제 투자처로 바뀌어 버리면서 좀 공공 에너지가 좀 이제 흔히 말해서 유통사업자라고 하죠. 이 거래 간에 그런 이득이 붙어버리면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많은 에너지원이 생산되었을 때 저장할 수 없다라는 점, 출력을 조절할 수 없다라는 점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저렇게 많은 이 비중이 이제 22%, 26%밖에 되지 않더라도 실제 이제 용량 차원에서 태양광이 이 앞으로 20기가와트가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상 풍력이 17기가와트가 향후 5년 동안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뭐 고준위법을 통과시키냐 마냐, 이 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원전을 줄이냐 마냐, 이거를 논의할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이 26%까지 RE100 뭐 얘기하는 거 다 제외하고 이 비중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그 재생에너지 26%도 저는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단순히 계획만 늘리면 뭐합니까? 계획만 40%, 60%까지 늘리면 뭐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20%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이 산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무리하게 이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자로 이렇게 전기를 돌려버리니까 오히려 중간에 이 떼먹는 돈이 많아지면서 한국전력과 같은 그런 쪽에서 돈이 비싸게 전력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괜히 이제 전력을 계속 비싸게 싸고 그 다음에 한낮에 전기가 남아도니까 출력 조절을 할 수밖에 없고 개인 사업자들은 또 괜히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루즈 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그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각각의 이제 뭐 이 안을 조금 굽히면서 합의를 적절하게 좀 해야 된다. 언제까지 싸울 건가요, 도대체?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체코의 본계약 전에 웨스팅하우스의 합의가 언제 나오는지를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좀 조용한데요. 그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도 서서히 이제 SMR에 대한 활성화와 함께 좀 이 본격적인 그런 이 계약이 소식이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기대되었던 UAE 원전이라든지 사우디 원전 쪽도 좀 기다려 볼 만하고요. 전체적인 일단 거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묻혀가지고 좀 시장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화를 찾으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면 점점 더 이 상황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요. 회사채를 이제 다시 1,500억 정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두 번째로 이제 공모채 시장을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모채는 9월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사채 차환을 위해서 조달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병도 사실 7천억 원을 이 부채를 떼가면서 부채 상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부채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이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합병을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아직은 맞지는 않다. 그러나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보상 배율을 생각을 해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점점 실적 개선을 하면서 이자 보상 배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자 보상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이자를 갚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9월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 사채를 차환을 위해서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1,500억도 조달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채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채라는 그러한 이제 이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러한 돌아오는 만기의 사채를 막고 이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서 R&D라든지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합병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여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 조금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금감원에서는 계속해서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의결권 미흡 실명 공개를 하겠다라고 압박을 했었죠. 근데 그거를 3분기에 바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용업계 쪽에 자산운용사 쪽에 3분기부터 바로 업무보고서 토대로 이제 주주 권익 침해 사례를 선정을 해서 운용사별 점검을 해서 이제 제대로 주권 행사를 하지 않은 운용사들에 대해서 이 낙인을 찍겠다라고 경고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두산그룹사의 합병이 못마땅하니까 너네 이제 여기 포함된 자산운용사들 제대로 주주 의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고요. 심지어 두산그룹사를 타겟으로 결국엔 이 애매한 시기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두산그룹사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리고 엊그제 이제 두산 쪽에서 제출했던 정정 공시가 정정 합병 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번 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 증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요 이 소식들이 아직까지는 오픈이 되지 않아서 좀 지루하게 흘러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주요 논점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분석드리고자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맥락을 짚으면서 좀 하루하루 보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월 말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요. 더운 여름 좀 이제 합병 이슈, 뭐 엔캐리 이슈, 증권 이 전체 이제 증시가 좀 하락세를 겪었던 그런 이슈, 이러한 부분으로 좀 짜증 나시기도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이 하반기가 점점 무르익을수록 증시는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할 거고, 전체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내년으로 갈수록 풀리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개선된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결국에는 뭐 찬성이 되거나 반대가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찬성이 되더라도 매수 청구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만약에 반대가 되더라도 그 반대가 되기 전에 증권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이 두산그룹사 전체에서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 적절한 주가를 방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하반기 끝으로 갈수록 내년 3월로 갈수록 체코 원전에 대한 그 본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미국과 원전에 대한 협력을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다. 그래서 지재권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 기다려 볼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이제 합병 이슈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합병이 통과되어도 매수 청구권 쓰면 그만, 합병이 반대가 되어도 결국에는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제 하반기 끝으로 갈수록 내년 초로 갈수록 본계약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개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 차원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야 투자를 멈출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천천히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22,000원대를 유지하다가 25,000원을 잠깐 찍고 떨어져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갔다 온 거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꽤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구간도 지금 18,000원 적정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많이 내렸다고 하면 11,000원, 12,000원까지 좀 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평균 주가가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합병에 대한 이슈도 이제 금감원에게 턴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결권이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